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2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검토할 첫 번째 한자는 힘쓰다 라는 의미의 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을 쓰다 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력하다 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힘쓸 무자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등 그럴 문자가 통상 이제 획수가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힘쓸 무자는 이게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서 내려가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삐침이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이 업무는 직무를 먼저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운데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나 직책에 맡겨진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업무는 이 직무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공무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엄청나게 넓은 범위죠. 그러나 나는 M사의 햄버거 파는 일을 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업무라는 말이고요. 직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특정 직책이나 직무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 직무는 기업, 기관, 단체,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특성, 그 기관의 수행하는 업무의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직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얘기합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투입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중에서 서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무소라고 하면 이 사무를 보는 건물 또는 방을 얘기합니다. 사무직 하면 이 사무 업무를 자기의 직무로 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 것을 얘기합니다. 채무는 통상 금전적 빚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회계적인 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꼭 채무가 금전적인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통상 이제 회계라든지 아무런 전제 없이 우리가 그냥 채무 그러면 금전적으로 빚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 업무를 준비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업무를 총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섹션을 총무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총무과 할 때 요 과는 한자로 말씀원에 과일과자를 붙여서 쓰는 요 과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과의 특성은 다른 부서의 업무를 나눠주기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업무는 1차 총무과에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좀 커지거나 또는 확실히 그 업무의 특성이 밝혀지면 이제 해당 부서로 이관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복자가 되겠는데요. 엎드리다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리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다 포함을 한다. 또한 머리를 조아리다 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변에 개, 견자를 써서 복자가 되겠습니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그 개가 맹목적으로 순종하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또는 전쟁에서 졌다는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항복이라는 말이 일반 사이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의사를, 자기 자신의 의사를 포기하는 것을 이제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운동 경기, 특히 격투기라든지 이런 운동 경기에서 본인이 졌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조아려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항복과 굴복은 어느 면으로 같은 말로 쓸 수 있지만 항복이 단순히 전투에 졌다라는 의사표시인데 반해서 굴복은 본인이 투쟁할 의지를 꺾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말이죠.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사를 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겨놓는 거죠. 복병은 매복한 병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복병이라는 말은 이제 전쟁이나 전투에서 일반 사이로 많이 확산돼서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못한 어떤 난관 또는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그걸 복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이게 일어나다는 뜻이고 복은 엎드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엎드렸다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oaring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걸 roar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잘 되기도 했다, 잘 못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줄이라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준비를 한 것을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현재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쪽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 복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날이라고 하면 삼복과 같은 말입니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초복은 한국의 7월 초, 중복은 7월 중순에서 말, 그리고 말복은 7월 말에서 8월 초, 심할 때는 8월 중순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삼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7월 초중에서 8월 초중까지니까 한국에서 볼 때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복날 그러면은 실제 삼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아주 더운 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복마전 하면 마귀들이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복마전을 마귀의 집이라는 의미로는 쓰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여기서 개인이라면 꼭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특정 그룹, 회사, 뭐 기관 뭐 다 포함하는 거죠. 의 이익을 위해서 음흉한 계획을 수립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S시에서 어떤 그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겉으로는 시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의 그 밑바탕에 깔린 계획, 안 좋은 계획을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공직 사이에서 관료제 조직 또는 이 기업에서도 이제 조금 파쇼적인 리더가 있을 때 이런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특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상사의 눈에 들 수 있는 일만 하고 더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상자가 되겠는데요. 거래하다, 상행위를 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장사하다 라는 의미의 상,
자가 되겠습니다. 상업 하면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3차 산업의 기본이 서비스업이죠. 그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군이죠. 상인은 상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점은 물건, 통상 상점에서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용 물품을 얘기하죠. 통상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생산자와 이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업의 기본이죠.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만든 사람이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만든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여기서 사람은 꼭 개인일 필요가 없죠. 법인을 포함하는 그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목표로 만든 일종의 심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만 보면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구나 라는 인식을 상대방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표는 특허의 대상이 되고, 상표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상사라고 하면 통상을 기본 업무로 만들어진 기업을 얘기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을 이제 깎거나 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를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협상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용어로도 바뀌었죠. 해서 상대방과 무엇인가 딜을 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보부상이 없어졌습니다. 네,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머리에 인다는 뜻이고, 부는 어깨에 진다는, 등에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구지구 상품을 이구지구 동네를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려시대에 보부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개성상인이 이 보부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 조직들인데, 지금은 사실상 보부상은 없어졌고요. 오히려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입을 할 때 개인이 개인 물건처럼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밀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조직들이 있고, 또 그런 이제 상행위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보부상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죠.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즉 물건을 판매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이 상업,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이 상업을 하는 장사꾼이라고 그러죠.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술이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술이야.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 꾸며진 얘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10개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